안녕하십니까. 증시학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러시아 전문가시죠? 상명대학교 유한수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사실 이번 전쟁을 통해서 신냉전 체제가 이제 구축이 되었다. 예, 예. 이런 생각과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러시아와 중국의 한 블록을 만들고 그 예, 예, 추종하는 세력, 그다음에 유럽과 미국의 한 블록이 생기는. 예, 예. 그래서 최근에 이제 한국과 대만, 일본에도 강력하게 요청하는 거, 산업적 요청이긴 합니다만 예, 예. 우리 블록에 들어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네, 저쪽 블록에 이제 붙지 말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한 업체, 아주 큰 그룹사 하나는 약간 친중으로 분류돼서 예. 되게 곤란한 흐름들도 있어요. 심지어는. 예, 예, 네, 그런 게 약간 보이는데 이렇게 그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우호적인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아니면 굉장히 어려운 세계 환경이 펼쳐지는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이 신냉전 체제가요. 예, 네. 당연히 그 예전보다 어려워지는 건 그 사실일 텐데요. 그 신냉전이 그 벌어진다고 했을 때 몇 가지 점을 우리가 좀 유심히 좀 더 정교하게 바라볼 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신냉전이라고 하면 그 미국, 네. 그다음에 일본, 그다음에 네. 한국이 네. 하나의 블록을 형성하고 동북아시아에서요. 네. 그다음에 동북아시아에서 그 중국, 러시아, 북한이 또 한 네. 블록을 형성한다고 하는 것인데, 그 블록의 어떤 결속력이라고 했을 때 한미일이 훨씬 더 강합니다. 그래요? 예, 예. 좀 의외네요. 그쪽이 예. 더, 이쪽이, 위쪽이 더 강할 것 같아요. 그 사실은 그 결속력이 한미일이 더 강하고 그에 맞서서 이제 그 나온 대응 체제가 북한과 네. 중국과 러시아의 어떤 하나의 블록일 텐데요. 역사적으로 보면 러시아와 중국은 네, 역사적으로 사실은 보면 그 껄끄러운 상황이 그렇죠. 많았습니다. 서로 전쟁도 하고 서로 예, 국경 예, 지역에서 싸움도 많았고요. 예, 예. 네. 결국에 두 제국의 어떤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손을 잡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뭐 내가 더 뭐랄까 우위를 점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팽팽한 기싸움을 해왔었고, 네. 실제로 그 기싸움을 하다가 뭐 충돌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다는 얘기죠. 네, 네.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그 예전의 냉전과 비슷한 상황이 되긴 하는데 예전에 어떤 그 결속력 면에서 그 이제 뭐 대륙 세력이라고 할까요? 네, 네. 그다음에 그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도 껄끄럽고, 그러니까 북한도 사실은 중국에게 어떤 그 뭐랄까요? 그 상당히 밀착해 있는 관계인데, 또 속으로는 또 역사적으로는 예. 중국 북한 그 헤드쿼터가 중국을 안 믿죠. 예, 그러니까 중국에게 너무 종속되는 상황이 자신들의 어떤 그 생존에 네. 그 뭐랄까요, 해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뭐 장성택 예. 그 총리라고 해야 되나요? 예. 장성택의 그 사형을 예, 예, 친중 세력을 일소한 예. 하나의 사건이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예, 예. 네. 그래서 그런 식의 어떤 그 결속은 하고 있지만 그 내부에 어떤 껄끄러움이 남아 있기 때문에 약간 좀 느슨한 관계고 서로의 기싸움이 있는 상태고요. 이쪽 해양 세력이라고 할까요? 그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이 워낙 강력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일본이 사실은 그 미국에 패전한 이후로 네. 그 아주 그 미국에게 그 충성스럽다 할 정도로 네. 철저한 동맹 관계를 유지했고요. 이런 얘기하면 욕먹겠지만 정말 충실한 강아지 같은 느낌이 예, 정말 놀라울 정도로 예. 물론 이제 중간중간에 자기 이속을 차리죠. 러시아 원유를 수입한다던가 뭐 이런 건 있기는 합니다만 절대적으로 미국의 품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 흐름도 명확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한미일의 결속력에서 이제 저해 요소, 뭐 저해 요소라는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그 결속력이 약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한국과 일본의 껄끄러운 관계였었는데, 그렇죠. 지금 정부가 예전보다는 어떤 그런 그 관계를 다른 방향으로 쉽게 말하면 그 일본과 더 이제 가까워지려는 어떤 그런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이 방향이 옳은가 그른가는 뭐 그 나중에 더 두고 봐야 될 문제지만 어떤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했을 때
더더욱 더 이제 한미일의 어떤 결속력이 강해지는 것은 사실인 듯합니다. 사실은 미국이 지금 가장 쾌재를 부르고 있을 거고 그렇죠. 미국이 예, 원하던 그림대로 가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 미국 정부의 이야기를 예. 지금 양국에서 잘 예. 받아들이고서 예. 가고 있는 거라서 미국이 원하는 흐름대로 지금 예, 가고 예. 있는 거죠. 이 예. 동북아 정세는. 그 제가 그 듣기로 가장 그 일본에게 우호적인 그 입장을 보였던 미국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이라고 네. 들었었는데요. 네. 그 오바마 대통령의 부통령이 바이든이었죠? 바이든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오바마 대통령 행정부의 어떤 그러니까 그 일본과의 어떤 밀착 관계의 어떤 연장선상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계속 그 정책을 추진하고 네. 있는 듯하고요. 네. 한국이 그 공조에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어떤 자세를 취하면서 그러니까 바이든이 그려왔던 구상이 뭐 어떤간 완성되는 것이 아닌가 네.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동북아 국가가 미국 간의 이런 강력한 결속이 그 러시아나 중국한테는 상당히 위협이 되는 것이다. 그렇죠. 그쪽에게는 그 사실은 뭐 그 미국이야 뭐 워낙에 그 강력한 공포의 대상이었고 일본도 사실 동북아시아의 패권 그렇죠. 국가였었고 대한민국도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위상을 가진 국가로 좀 발돋움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세 나라가 더더욱더 이제 찰떡공조를 하게 된다면 그 상대방 입장에서는 뭐 두려움을 품을 수밖에 없겠죠. 사실 이 5개 국가가 치면 군사 랭킹으로 예. 6등 안에 다 들어가 있는. 네, 맞습니다. 이 5개 국가가 예. 군사 랭킹 6위 안에 드는 국가 5개예요. 예. 그래서 제가 그 사실은 그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 네. 한번 그냥 아주 그 뭐랄까요 뭐 세계인이라고 하는 네. 관점을 놓고 한번 들여다보면은 그 북한이나 중국이나 러시아의 위협에 그 공포심을 느끼고 한미일이 하는 상황인데 달리 그 다른 입장에서 보니까 제3자 입장으로 예, 한미일이 결속한다고 했을 때 그 북중러가 느끼는 어떤 공포심이 더 크지 않을까. 네, 두 개의 공포감을 느껴봤을 때는 예. 이쪽에서 느끼는 공포감보다 그러니까 예. 한미일이 느끼는 것보다 예. 북중러가 느끼는 예, 공포감이 훨씬 더 클 것이다. 예.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한반도에 그러니까 그 대한민국에 있기 때문에 그 북중러가 주는 어떤 공포감을 우리는 느낄 뿐이지만 예. 그러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 아 저기가 더 크게 느낄 수도 있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네, 군사력과 정교함으로 따져본다면 훨씬 더. 예. 그리고 사실은 한국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군사력이 그렇죠. 올라가고 있고 자체 군사력까지 올라가고 있어서 예, 예전하고 또 좀 그 상황이 다르니까요. 예. 북한이 그래서 두려워서 훨씬 더 미사일을 더 자주 쏘는 거 아닌가? 그렇죠. 생존의 전략으로 결국 핵무기를 택한 것 같은데 네. 핵무기를 택해서 그 북한의 어떤 생존 능력이 올라갈 수도 있겠다고 보지만 네. 더더욱 더 이제 한미일을 자극해서 네. 한미일의 결속력이 커지게 되고 그렇죠. 또 그것이 또 상승작용을 일으켜서 이 동북아시아의 어떤 긴장이 더 올라가는 이런 악순환이 되고 있다는 측면이 좀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예. 네, 예전에 그 베트남에서의 회담을 보면 북한은 핵무기를 지렛대로 미국과의 협상 키로 만들어서 예. 수교를 하고 이랬던 거를 원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많이 들거든요. 예.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맞습니다. 저도 이제 전문가 말을 들어보니까 그 어떤 무기를 그 가지고 있을 때 확실하게 생존을 이제 도모할 수 있다. 내지는 우위를 점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항상 위정자는 생각을 하는데 역사상 그런 무기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핵무기를 그러니까 네.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 공화국의 이 북공화국의 생존이 도모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핵무기를 개발했는데 그 핵무기가 개발되면서 더더욱 더 이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더 많은 그 군사력이 동북아시아에 몰리면서 더 위험해지는 상황이 조성된다고 했을 때 하여튼간 그 역사적으로 볼 때 그 역사학자들이 주로 하는 얘기인데 위정자들은 어떤 무기를 선점하고 독점해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어쨌든 그런 위협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중국과 러시아는 굉장히 급격하게 가까워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은 러시아의 경제와 그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금 중국이 없다면 러시아가 과연 수행이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 상황이죠. 맞습니다. 왜냐하면 유럽의 팔로가 끊긴 원유를
예. 다 지금 중국에 팔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죠. 그런 인도하고. 예, 예. 근데 원래는 이 두 나라가 앞서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별로 좋은 관계는 아니었죠. 예. 그러니까 뭐 아주 뭐 그 대치하거나 갈등하거나 그런 관계는 아니었는데 서로를 믿지 못하고 그다음 어쨌든 간에 그 접하고 있는 국경이 뭐 수천 킬로미터의 국경이기 때문에 예, 국경을 맞다고 있는 국가는 사실은 좋은 관계보다는 안 좋은 관계일 경우가 많았었고요. 네. 서로 그 상대방 속마음을 믿지 못하는 그런 상태였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그 지금 그래서 시진핑이 푸틴을 만나러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예. 혹시 전망되는 것들이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시진핑 입장에서는 그 중국의 위상을 가장 그 드높일 수 있는 장면이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그 평화 협상을 자기네가 이끌어낸 예, 거? 이끌어냈다. 아니면 최소한 그 타협까지 못하더라도 그런 어떤 밑밥을 까는 모습을 전 세계에 보이게 되면 중국이 미국을 대신하거나 네. 아니면 최소한 미국과 대등한 관계를 네. 과시할 수 있는 장이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그 입장을 끌고 나갔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자원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예, 예. 네. 그리고 또 응할지는 모르겠지만 젤렌스키 대통령하고도 시진핑 만나죠. 예, 연속으로 만나서 푸틴을 만난 다음에 예, 예.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가? 예, 왜냐하면 밖에서 보기에는 누구나 중국은 지금 러시아의 지원 세력으로 생각을 예, 하고 예. 있고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크라이나하고는 오히려 반대 예. 세력인 것 같은데 만약에 평화 협상을 성공적으로 하면 스타가 되는 거죠. 그렇죠. 스타가 되고 네. 설사 그게 그 이루어지지 않다고 하더라도 예. 이런 판을 까는 어떤 주체가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었다는 사실이 네. 전 세계에 보여지는 이런 상황이 시진핑으로서는 정말로 남는 장사일 듯 합니다. 그렇죠. 얼만큼 자원을 지원해 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예. 그동안 지금 각국에서 중국에 대한 불신감, 혐오감 이런 예, 게 예. 역대치로 지금 막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막 80%까지 그렇죠. 올라가고 막 그랬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거를 뒤집어 준다면 그 인식을 바꾼 측면에서 국가 비상은 예, 예. 한 단계 올라가는 거니까요. 예, 예. 그리고 미국은 전쟁 세력이고 자기는 평화 세력이다. 예, 예. 이렇게 보여줄 수 있으니까 굉장히 큰 건이긴 한데 어떤 미끼를 줘야지 그게 가능할지 가능이나 할지. 그러니까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러니까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네. 않다고 하더라도 예. 그런 대화의 장에 중국이 있다. 그리고 그런 판을 중국이 깔았다고 하는 네. 어떤 그런 이미지만 그 전 세계인에게 가긴 해도 네. 뭐 정말 그 경제적 효과로 따질 수 없는 어떤 천문학적인 그렇죠. 어떤 그런 이득이겠죠. 그렇죠. 예. 네, 중국에서는 분명히 그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동안에는 마치 그 미국에 대항하는 세계 불량 국가 느낌을 자꾸 예, 미국이 예. 만들어 심어 놓고 있는 거잖아요. 중국에 예. 대해서 문제를 일으킬 사람들이고 전쟁을 일으킬 대상들이고 예, 예. 세계 질서를 파괴할 존재고 뭐 예. 이런 식으로 지금 점차 각인이 되고 있는데 예. 그런 측면에 젤렌스키가 오케이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는데. 그렇죠. 제가 보더라도 사실은 그 어떤 타협점을 찾아내기가 정말로 쉽지 않을 텐데 또 그런 식으로라도 어떤 타협점을 뭐 중국이든 뭐든 네. 평화 협상의 장을 어떤 마련하는 것을 좀 보고 싶은 마음도 좀 정말 있긴 합니다. 근데 젤렌스키나 지금 사실은 보면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강경한 자세더라고요. 예, 소식으로 전해지는 거 보면 뭐 이제는 크림반도까지 내놔라 예, 라는 거지 않습니까? 예, 예. 안 그러면 물러서지 않겠다. 그냥 예, 육지를 다시 돌려받는 거 외에 예. 크림반도까지는 러시아가 절대 응할 수 없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그거를 예를 들자면 전쟁 이전으로 돌려라. 예. 이러면 그거를 러시아가 못 받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죠? 그러니까 이게 더 이제 그 평화 협상이 사실은 평화 협상을 바라면서도 네. 그것이 그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리라고 하는 좀 비관적인 생각이 드는 게 또 그런 어떤 국제 정세라든지 그 지정학적인 요소 이외에도 또 하나가 공교롭게도 푸틴 대통령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나 한 1년인가 2년 뒤에 그 대통령 선거를 하거든요. 네. 거기서 만약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영토를 어쨌든 간에 빼앗긴 것을 인정하는 상태에서 대통령 선거를 치르면은 도저히 재집권 할 수 없는 상황일 것이고요. 네. 푸틴 대통령도 러시아 국민들에게 표를 얻고 원래 그 계획대로
그 중심 집권, 장기 집권을 하려고 하면 네. 확실히 우크라이나에서 뭔가를 그 이득을 네. 땄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네. 근데 그런 측면 때문에 더더욱더 협상이 어려워지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렇죠. 이 땅을 서로 양보해야 된다라는 게 가장 예. 큰 건 아닌가요? 두 예, 예. 국가에서? 맞습니다. 그러니까 젤렌스키 대통령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상당히 그 지지도가 약했었는데 전쟁을 그러니까 그 침공을 당하고 그 침공을 당한 상태에서 그 비겁하게 도망가지 않고 네. 철저하게 그 국가 이익을 사수하면서 목숨을 내거는 모습을 보여서 엄청난 어떤 지지도를 이끌어냈는데 만약에 평화 협상이 뭐 벌어지고 거기서 현실을 인정한다고 하면서 빼앗긴 영토를 러시아에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은 네. 지금까지 그 전쟁 동안 쌓아왔던 어떤 지지도가 한순간에 무너지게 네, 되고 네. 재집권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은 정치인 젤렌스키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 되겠죠. 네, 네. 여러분 현재 지금 그 상명대학교 유한수 교수님과 함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1주년에 그 우리가 갖는 의미 그리고 현재 상황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